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LS 에코너지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 베트남산 히토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사실 베트남의 경우에도 지금 공산 국가이다 보니까 과연 이 중국보다 안전할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꼭 한번 써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S 에코너지 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LS 에코너지 같은 경우 히토류 신사업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LS 에코너지 같은 경우는 히토류와 해저 케이블 사업을 제2의 성장 모멘텀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베트남 광산 업체와 대규모 히토류 산화물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었었죠. 그렇다면 왜 이러한 히토류가 뭐길래 어떤 것이길래 이 제2의 성장 모멘텀이라고 말을 할 정도일까라는 것인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히토류 같은 경우는 17개 종류의 화학 원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토류는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화학적, 전기적, 자성적, 발광적 특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첨단 산업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항공방산, 2차전지 등 히토류가 안 쓰이는 곳이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히토류라는 것은 말만 희귀한 흙이지 지구 지각에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948년 정도까지는 인도와 브라질 이 히토류 주요 생산지였고요. 그리고 1950년대에는 남아공, 그리고 1960년대에서 80년까지는 미국,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 히토류 생산지 1위는 중국이죠. 이러한 것은 좀 특이한 이유가 있거든요. 뭐냐라고 한다면 히토류 원소를 캐고 정제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술력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환경 오염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히토류 원소 중에서 이 토륨이라는 원소가 있는데요. 이 토륨이라는 원소는 이게 뽑아낼 때 방사능을 내뿜고, 그리고 유독성의 산성 물질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우라늄 같은 경우는 핵을 만들 때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사능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세계 각국 환경단체에서는 광물 채굴에 반대하는 입장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개발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산 국가예요. 그렇다 보니까 시민단체와 시민의 의견은 묵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중국이 단숨에 이 전 세계 히토류 수출 1위 국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히토류 의존도를 보시면은 중국의 80% 이상 좀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해서, 만약에 중국에서 히토류를 수출 금지한다고 한다면 상당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실제로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었을 당시에, 그때 당시에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을 했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 히토류를 무기 삼아서 수출 금지로 대응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에 상당히 관세를 부과하고, 그리고 반도체 수출 금지, 이러한 것들로 중국을 좀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여기서 또 히토류를 무기 삼아 대응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히토류 1위 생산국이 수출 금지를 단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세계 각국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서 이제 세계 각국이 탈중국화를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핵심 광물들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나라와
협력 중에 있어요. 히토류는 새로운 공급원으로 베트남, 호주 등 국가가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다가 이 매장량도 풍부하기 때문에 LS 그룹 차원에서 발빠르게 이 베트남 광산 업체와 계약을 맺은 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베트남도 마찬가지이고 이 중국하고 이게 공산 국가잖아요. 그래서 베트남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통제 이런 같은 것들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베트남의 경우에는 과거 이 미국과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반미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근래에 들어서 이 중국과의 남중 국해 분쟁으로 반중 정서가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소 이 친미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 토류 같은 경우는 채굴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광물인데 베트남은 아직 이 광물 채굴에 대한 기술, 시장, 그리고 금융 등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정부에서는 이 광산 개발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활성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이 탈중국 대응책으로 좀 떠올랐던 거고요. 이렇게 세계의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베트남은 아직까지 개도국이다 보니까 개도국에서 흔히 발생되는 이 부정부패, 그러니까 부패 문제는 아직 해결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이지언 그룹에서 히토류 불법 판매 및 부패 스캔들에 휘말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 부패의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베트남도 수입 규제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베트남 수입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세웠을 정도로 이 정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 베트남에 대해서 경계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사실 LS 그룹 차원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약을 맺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히토류 같은 경우 각종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만큼 탈중국화 시도를 위한 베트남을 선택한 만큼 이제는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시초가 LS 에코에너지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차트 보면서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에코에너지 차트를 보시면 5월 30일에 신고가를 한번 찍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어느 몇 퍼센트 정도 하락을 했냐라고 해본다면 오늘 가격 기준으로 약 한 28%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적으로 우리가 지지라인으로 삼아야 될 곳이 어디인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지금 한 5일 사이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 부분에서 지지가 일어난 모습을 좀 보이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지해 주면서 다시금 신고가로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탈 시에는 사실 지금 바로 밑에 이 60일 이평선이라는 이 지지라인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여기 이 부분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시마다 이 신고가 부분이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 한다면 제가 LS 에코에너지 영상을 찍으면서 이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기간 설정을 제가 4월 29일로 했는데 이 4월 29일 때 이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4월 29일로 설정을 했고 그때 이후로 개인 같은 경우 11만 주 정도 매도를 진행하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 110만 주 정도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기관 같은 경우 93만 주 매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매수의 주체 같은 경우 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현재 110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상승을 이끌어낸 것은 결국은 외국인의 수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자라고 한다면 제가 외국인의 수급 창구 중에서 이 JP모건 서울 창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4월 29일 이후로 이 JP모건 서울이 순매수 1위에요. 사실상 6월 7일 날 이때 당시에 순매수 61만 주 정도 매수가 되었었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오면서 LS 에코엔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JP모건 서울 창구가 상당히 중요하다.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매도세가 5만 주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JP모건 서울 창구에서 매도세가 나오는 것을 과연 어디 창구에서 지금 현재 받아주고 있는지 외국인 창구인지 개인의 창구인지 한번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오늘의 흐름은 없고요. KB증권 매수세가 약 4만 5천 주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KB증권 창구에서 이 JP모건 서울 매도세를 좀 어느 정도 받아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 JP모건 서울 창구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